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성입니다. 오늘은 2025년 6월 27일 금요일, 지금 시각은 오후 6시 8분입니다. 오랜만에 자리에 앉아서 촬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꽤 바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일도 열심히 했고, 새벽에, 이번 주에는 내내 새벽 일찍 일어났었던 것 같아요. 3일 연속 알람을 5시에 맞춰놓고, 일어나서 일을 나갔다 들어오고, 졸음운전도 하고, 피곤해서, 또 들어오자마자 잠들어 버리기도 하고, 나중에 배가 고파서 깨기도 하고. 월 말이라 조금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월말에 이제 총계를 나름대로 내는데, 이제 그 목표액을 채우기 위해서 월말에 좀 더 코털이 바짝 일을 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달은 아마 애초에 생각한 목표액은 못 채울 것 같고요. 평균 정도 될란가 그렇습니다. 주 5일로 일하는 절대적인 시간을 잡고, 제가 뭐 쉬는 날도 있고 하니까, 평일에 남들 일하는 때 쉬는 날도 있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뭐 그냥 평균적으로 일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 그래도 일하는 시간이 하루 일을 하게 되면 좀 일하는 시간이 너무 많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어요. 경기가 좀 좋으면, 경기가 안 좋은 경기 자체가 지금, 경제 자체가 어렵죠. 우리나라가 지금. 경기가 조금만이라도 좋아지면, 그렇게 멀리 가지 않아도 쉽게 일이 진행이 되고, 그래서 일하는 시간을 좀 줄여도 부담이 없을 텐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번 주 내내 바쁘게 다녔고, 정기현이도 집 지키느라고 애썼습니다. 예. 자, 이번 시간에 이번 시간은 돈의 철학 미디어북을 하겠습니다. 이제 제 3부 마지막이 남았는데요. 제 3부 이거 얼른 읽고 다른 책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사실 읽으면서 뭐 재미도 있고, 그런데 제가 썩 좋아하는 스타일의 책은 아닙니다. 솔직히 작가의 역량도 이렇게 높아 보이지 않고, 그냥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어서 완독을 하는 경우, 웬만하면 완독합니다. 웬만하면 완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어서 완독을 하기로 했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른 읽고 다음 책, 제가 예고는 저 어디 있지? 칼 세이건의 에필로그로 잡아놨는데요. 그 책이 그렇게 두꺼운 책이 아니니까 그 책도 끝내고, 요즘 좀 한참 제가 관심을 갖게 된 사안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도 들어가기 전에 책 한 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세계 그 자체라는 책입니다. 현대 과학에 숨어있는 실제에 관한 8가지 철학,
울프 다니엘손 지음 노승영 옮김 동아시아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꽤 여러 단체나 개인이 추천을 한 책이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책은 쇼핑을 하다가 책 쇼핑을 하다가 샀습니다. 책 쇼핑은 보통 이제 제가 알라딘 중고 책을 살 때 이왕 사는 중고책 그 매장에서 판매처에서 한 권 사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두 권을 사면 살 때 좋은 책이 있으면 각각 사는 것보다 배송비가 덜 들지 않나 해서 뭐 이렇게 쇼핑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 이제 눈에 띄는 책들을 그간 이제 많이 사고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소개시켜드릴 책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런 책도 소개시켜드리면서 저 책 언젠가 읽어야지 이런 생각을 해가면서 읽는 거 책도 소개시켜드리고 생각도 해놓고 참 좋은 것 같아요. 책 소개 코너는 그래서 계속되지 않을까. 시작할 때 책 소개 코너 여러분들의 책을 제가 소개시켜 드릴 때 여러분들의 의견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의 철학 제3부 돈과 삶 미디어북 시작하겠습니다. 앞에 전문입니다. 모든 문제가 어떻게 살 것인가로 귀결된다. 그렇죠. 이게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이 철학은 결국 우리 존재에 대한 얘기잖아요. 존재가 그냥 존재로만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이라는 존재로 그냥 인간이란 존재는 어떻게든 살아가야 되는 존재예요. 왜 사느냐 이 질문은 늘 하기에 앞서 우리가 실천하고 찾아야 할 답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게 우리의 가장 시급한 질문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누구나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물음과 함께 나는 잘 살고 있는지를 돌아본다. 여러분들 돌아보십니까? 자, 저도 이런 질문을 할 때마다 괴로웠던 나날이 있었습니다. 너무 못 살고 있는 것 같다. 근데 이제는 조금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살고 있다. 이제는 조금 그렇게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람직한 삶을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행복이라 해도 그것은 무지개처럼 언제나 손에 닿을 수 없는 곳에 머물러 있다. 이분은 굉장히 현실적인 스타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약간 좀 실무적인 형인 것 같다. 실무형의 사람인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단정은 위험합니다. 행복은 뭐 손 닿을 곳에 없는 곳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왜 살아갑니까? 인생의 문제 자체가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행복이라 해도 그것은 무지개처럼 언제나 손에 닿을 수 없는 곳에 머물러 있다. 착각이에요. 이런 단정은 위험합니다. 철학이라는 책에다가 제목을 붙인 책에 함부로 이런 문장을 써서는 안 돼요. 모든 고통의 원인이 애착에 있다는 붓다의 말은 옳지만이라고 했어요. 애착을 끊어버리라는 가르침은 비현실적이다. 이분이
애착을 끊으려는 노력은 해봤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것도 좋지 않습니다. 예. 무엇인가에 대한 애착이 없는 생명이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애착과 이 애착은 다르죠. 네. 인간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삶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라는 의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보는 장이다. 좋습니다. 돈을 밑바탕에 깔고 인간의 욕망, 성공, 부귀, 행복,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 등을 고찰해본다. 예, 재밌겠네요. 한번 읽어봅시다. 자, 1장 돈과 욕망. 욕망은 삶의 한 단면이다. 예,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생존을 위해서는 욕망이 필요하다. 욕망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이다. 없는 것을 채우기 위한 강렬한 욕망은 성장과 발전의 촉진제이며 만족과 행복의 근원이다. 욕망이 없는 곳에는 동기, 근면, 노력도 없다. 욕망은 사람을 움직이는 원동력이다. 욕망의 충족은 자신이 삶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기분을 느끼게 한다. 그러한 느낌이 곧 만족감이고 행복감이다. 어느 시인은 욕망을 이렇게 노래했다. 욕망으로 더욱 가난해진다. 욕망으로 더욱 풍족해진다. 욕망은 무덤 아니고는 어디에도 파묻을 곳이 없다. 이게 사람들이 흔히 하는 착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욕망을 생물학적인 욕망과 육체적인 욕망이라고 할게요. 정신적인 욕망을 구분해야 됩니다. 정신, 영혼적인 욕망 구분해야 됩니다. 근데 그 두 개가 한 가지 목표를 향하고 있는 건 맞죠. 생존. 네. 근데 정신적 욕망은 생존뿐 아니라 생존 넘어 예, 바람이 있는 겁니다. 예, 이걸 착각해서는 안 돼요. 이런 착각에서 이런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방향 자체를 잘못 잡은 거예요. 앞으로 할 얘기는 이제 이 사람의 한계를 드러낼 겁니다. 근데 뭐 내내 까거나 그러진 않겠습니다. 그냥 읽을게요. 그냥 읽고 뭐 적당한 말은 취합하고 아니다 싶은 말은 덜어내면 됩니다. 인간은 욕망이다.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행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정이 낫기만 하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부자가 되고 병이 나으면 또 다른 소원이 생긴다. 원했던 것을 얻고 나면 그것이 내가 원했던 것이 아님을 알게 된다. 영원히 결핍을 느끼는 인간은 욕망하는 기계이다. 프레즈 파스칼 1623년에서 1662년은 인간은 욕망이라고 규정했다. 욕망은 언제나 존재하며 다양한 형태를 취한다. 욕망은 변덕쟁이다. 조그만 욕망도 참을 수 없게 격렬하게 찾아드는가 하면 어느새 너무 미미해져서 그 실체조차 깨닫지 못한다. 욕망은 모호하고 복잡한 그 무엇이다. 거의 지각되지 않는 조용한 욕망이 있는가 하면 폭력적이랄 만큼 열정적인 욕망도 있다. 욕망은 고갈되는가 싶으면 어느새 새롭게 솟아나는 샘과 같다. 욕망이 감정의 형태로 생겼을 때는 어디에서 그 욕망이 비롯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그것은 우리 안의 어느 구석에 숨어 있다가 의식 세계로 떠오르는 것이다. 욕망을 쫓는 사람들은 욕망의 충족이 삶의 질을 높여 행복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오산이다. 끝없는 욕망 추구는 인간을 불행하게 만든다. 욕망은 주로 재물, 명예, 권력에 대한 욕구로 이러한 욕구의
충족은 부작용도 커서 행복해진다는 보장이 없다. 욕망은 번뇌를 불러일으킨다. 특히 구하는 것이 많은 야심가에게 번뇌가 많다. 번뇌는 곧 고통이다. 번뇌에서 벗어나는 길은 만족이다. 만족하면 즐겁고 풍요롭고 평온하다. 인간은 욕망을 가지고 태어나고 욕망을 충족해야 하는 존재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욕망의 대상이 많으면 충족이 어렵고 도리어 해를 끼치므로 그 대상을 줄이라고 설파했다. 노자는 무욕과 과욕을 권했다. 욕망은 운명이다. 욕망은 충족해도 괴롭고 충족하지 못해도 괴롭다. 욕망은 온갖 고뇌의 근원이다. 욕망에서 근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긴다. 욕망으로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로 갈린다. 욕망이 공정을 이루면 사가 되고 사는 충돌을 일으킨다. 욕망은 인간을 자유롭고 고상하게 사는 것을 방해한다. 욕망은 인간의 존엄을 해친다. 욕망은 결핍에서 온다. 그러나 인간은 영원히 결핍을 채울 수 없다. 하나의 결핍을 채우면 또 다른 결핍이 온다. 욕망은 채울 수도 없고 비울 수도 없다. 채울 수도 비울 수도 없는 욕망. 인간의 번뇌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인간은 갈망의 대상을 손에 넣는 순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는다. 갈망 그 자체의 황홀감에 속아 그것이 허기를 채워줄 열쇠라고 믿지만 그것을 만지는 순간 환상은 사라진다. 버나드 쇼 1856년에서 1950년은 피그말리온 1913년에서 이렇게 말한다.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는 데서 오는 실망감보다 원하는 것을 얻자마자 생기는 실망감이 더 크다. 이 버나드 쇼는 유명한 아주 염세주의자죠. 아주 버나드 쇼다운 뭐랄까 날카롭은 염세적, 비판적, 비관적 태도가 녹아 있습니다. 이 한마디에. 욕망은 운명이다. 욕망은 그의 의지이다. 그의 의지는 그의 행위이다. 그의 행위가 그의 운명이 된다. 힌두 경전의 구절이다. 불가에서는 마음의 눈을 가린 삼독, 욕심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의 탐진치만 제거해버리면 마음의 눈은 저절로 밝아진다고 가르친다. 삼독 중에서도 근본이 탐욕이다. 탐내는 마음이 근본이 되어 성도 내고 어리석음도 생긴다. 붓다는 내면의 탐욕을 악마로 묘사했다. 욕망은 나를 오라매는 독재자, 욕망은 나를 구속하는 독재자이다. 욕망에 사로잡힐 때 나는 그것에 예속되고 노예가 된다. 욕망이라는 독재자가 나의 자유를 제한하고 침해하는 것이다. 내가 욕망을 이기지 못할 때 겉보기에는 욕망에 따라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함으로 자유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독재자의 지배를 받는 노예인 것이다. 인간은 오직 욕망의 절제를 통해서만 진정한 자유에 도달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제가 읽으면서 별 감흥이 없어요. 왜냐면 이분은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육체적 욕망과 정신적 욕망을 짬뽕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말은 그 구분하지 않고 하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솔직한 말씀으로 욕망은 온갖 실수와 오판의 근원이다. 저는 그래서 좀 떨어져서 보고 있어요. 지금 읽고 있는 것도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구나 하고 그냥 좀 약간 거리를 두고 읽고 있는 겁니다. 무조건 다 긍정하거나 무조건 다 비판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렇구나 라고 읽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보면서 알아서 취할 것은 취하시고 버릴 것은 버리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책을 선정해서 읽고 있는 건 의무니까요. 욕망에 사로잡힌 인간은 부끄러움이나 사리분별을 상실하고 욕망의 충족을 위해 무슨 짓이든 한다. 욕망이 일체의 자연적 법도와 인륜적 규범을 무시하는 까닭에 그것이 영혼을 지배하면 독재자가 된다. 주 표시가 있습니다. 인간의 원초적 욕구로 식욕과 색욕을 친다. 플라톤은 색욕이 가지는 방종과 야수성을 표현하기 위해 색욕을 영혼의 독재자라고 명명했다. 색욕이 영혼의 지배자가 될 경우 영혼을 부자유와 노예 상태로 만든다는 것이다. 자, 됐고요. 이때 가장 열등한 동물적 탐욕이 영혼의 주인 노릇을 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이 말은 일리가 있어요. 모든 독재적인 권력은 동물적 탐욕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인간의 영혼은 동물적 욕망을 이성적 사유로 분별하고 다스릴 때 고귀해진다. 예, 좋은 말입니다. 이성이 욕망을 지배하는 것은 본성과 진리를 따르는 것이다. 이때 욕망이 본성에 합치는 기쁨을 얻는다. 그것은 욕망이 얻을 수 있는 최상의 기쁨이다. 영혼의 기쁨이 진정한 기쁨인 것이다. 인간의 영혼은 이성적 능력에 달려있다. 이성으로 욕망을 통제해야 영혼은 자유를 지킬 수 있다. 무엇인가를 원한다는 것 자체가 속박이다. 진정으로 자유롭기 위해서는 신으로부터도 해방되어야 한다. 그것은 속박이 없고 집착이 없는 완전한 자유다.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나 어디에도 매이지 않을 때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 있다. 근데요, 그 이성에서마저도 떠나야 돼요. 이게 어렵습니다. 동물적 욕망을 이성적 사유로 분별하고 다스려야 된다. 그래야 고귀해진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동의합니다. 1차적으로 동의하는데 결국에는 그 이성으로부터도 떠나야 됩니다. 이성으로부터도 초월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깨달음의 길이 열려요. 제가 아는 바로는 그렇습니다. 물론 저도 지금 지성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이성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결국엔 이 이성마저도 떠나야 됩니다. 의존할 대상이 아닙니다. 도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도구. 방편이라 그러죠. 방편. 우리가 깨달음으로 가는 도구. 결국에는 그 깨달음 이르면 결국에는 이성이라는 도구도 버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이 지성이 없어진다고 하니까 그게 어려운 건데 뭐 불교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뗏목을 타고 강을 건넜으면 뗏목을 지고 갈 필요가 없다. 뗏목을 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자, 우리는 이성에도 얽매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렵습니다. 욕망은 곧 욕심이다. 욕심은 사람을 미혹하여 종종 파멸로 이끈다. 수기지도에 드러내야 할 것은 분노와 욕심이다. 정이천 1033년에서 1107년의 말이다. 맹자 BC 372년에서 BC 289년은 마음을 기르는 데는 욕심이 적음보다 좋은 것이 없다고 설파했다. 욕심이 이 마음을 천갈래 만갈래로 갈라놓는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가장 큰 욕심에서 가장 큰 재앙이 일어난다고 경고했다. 욕심을 줄이면 마음은 저절로 맑아진다. 마음이 맑아지면 선이 생겨 천리가 행해진다. 욕심을 버리면 마음이 통한다.
이 지금 이성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하다가 멈추고 있는 선시 낭독에서 제가 조금 심신명을 좀 하다 말았는데 심신명을 좀 더 공부하고 싶어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욕망을 뿌리는 이기심. 중국 춘추 전국시대의 법가는 인간을 이기적 동물로 보았다. 이익을 추구하는 인성에 기초한 이론이 법가이다. 법가는 인간의 본성이 이기적이 아니라는 이체의 이론을 허위로 본다. 부모와 자식도 이익을 탐하는 관계라고 말한다. 이해관계가 맞으면 낯선 사람이라 할지라도 화목하고, 이해가 충돌하면 아비와 자식도 다툰다는 것이다. 한비자 BC 280년에서 BC 233년은 이렇게 말했다. 부모 자식의 관계에는 사랑 외에 그 무엇이 있다. 부모는 아들이 태어나면 좋아하고 딸이 태어나면 서운해한다. 왜 그런가? 아들은 자라서 일손을 데려오지만 딸은 커서 다른 집으로 시집을 가버리니 손실이 되기 때문이다. 하인이 주인을 위해 일하는 것은 그가 충실하기 때문이 아니라 일에 대한 보수를 받기 때문이다. 주인이 하인을 잘 대우하는 것은 그가 너그럽기 때문이 아니라 하인이 열심히 일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그들의 생각은 이용가치에 집중되고 서로 자기의 이익만을 도모한다. 수레를 만드는 사람은 사람들이 모두 부귀해지기를 바라고, 관을 짜는 사람은 사람들이 죽기만 기다린다. 수레 만드는 사람이 선하고 관 만드는 사람이 악해서가 아니다.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않으면 수레가 팔리지 않고, 사람들이 죽지 않으면 관이 안 팔린다. 이해 때문에 사람이 선해질 수도 악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재밌네요. 네, 이런 거는. 제가 사실은 장례지도사 일을 좀 했었어요. 언제냐면 대학원 1학년을 마치고 부산에서 학원을 다니고 그 학원 수료를 하면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주는데, 제가 장례지도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한 6개월 일을 했어요. 장례 업체에서도 일해봤고 장례식장에서도 일해봤고, 그래서 돌아가신 분 시신을 한 30여 구,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30여 구 정도 대했었습니다. 저는 일단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근데 장례 지도사 일 하면서 사람들 죽기를 바라지는 않았어요. 네. 딱 맞는 얘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 이 주장은 너무나 적나라하다. 그러나 이것이 진실임을 어찌하랴. 아니에요. 사람의 본성은 악한 것이다. 본성이 선한다는 것은 허위이다. 사람의 본성은 태어나면서부터 이익을 추구한다. 사람에게는 태어나면서부터 질투하고 증오하는 마음이 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감각적 욕망을 가지고 있다. 인간에 대한 순자의 통찰이다. 순자 BC 298년에서 BC 238년. 맹자와 같은 시대 사람이죠? 네. 맞나? 좀 앞인가? 거의 맹자가 좀 더 앞이네요. 네. 근데 인간을 이렇게 딱 규정 지으면 희망이 없죠.
희망이 없는데 하긴 근데 그게 문제점이긴 해요. 과연 인간이 이런 생물학적 한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인간 세상인데 인간 몇 명만 미쳐 돌아가도 핵전쟁이 나는 이런 시대인데 과연 모든 인류가 합의를 맺어서 생물학적 한계를 벗어나는 그런 걸로 도달할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진 않은데 점점 나아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하면서도 그게 또 그렇다고 해서 나아지는 방향으로만 가는 건 아니고 그런 게 지금 문제죠. 저는 뭐 누차 말했지만 역사의 진보를 믿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나아지고 있다라고 인류가 나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위험 요소가 너무 많다 이 정도로만 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순자가 인간을 이렇게 본 것을 이해는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멈추면 아무런 희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는 건 발전 동력이 없다 이런 뜻이겠죠. 인간은 결국 그러니까 자멸하고 말 것이다. 의미가 없어지죠. 그러면 우리 인간이라는 우리 존재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아주 비참한 일이에요. 우울한 일이고 비애 적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도 희망으로 나아가기를 희망을 그래도 갖고 살아가는 이유는 그것에 있는 거겠죠.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의미가 없어지니까. 자, 주저리 너무 말이 많았습니다. 자, 내가 살아오면서 체득한 점은 인간의 본성은 결코 선하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인간은 선과 악을 공유한 야누스적 존재이다. 내 마음속에는 날마다 천사와 악마 두 영혼이 다툰다. 장자의 고백이다.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갓난아이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관찰했지만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라는 결론이다. 이타심이 없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기적이며 동시에 이타적이다. 선악의 정도는 개인에 따라 다르다.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선악 이렇게 딱 나눌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중론에서도 지금 한참 공부하고 있지만 선, 악, 딱 어떤 경계가 있어서 선이고 악이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선도 없고 악도 없다. 결국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짜투리 지식 네모입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욕망과 이기심의 메커니즘, 중세의 경제활동은 기독교의 윤리적 규범에 기초했었다. 그러나 18세기 산업혁명 이후의 경제활동은 인간적 윤리관과 분리되고 말았다. 경제활동은 인간의 욕구나 의지와 격리된 자율적 실체로 인식되었다. 그것은 스스로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유기체였다. 대기업의 성장을 위해 많은 중소기업이 도산하거나 노동자들이 고통받는 것은 유감이지만 자연 법칙이라는 것이 경제적 필연성이었다. 경제활동은 인간에게 도움되는 무엇인가에 기초하지 않고 체제의 유지와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이 주도했다.
사람들은 이 모순을 감추려고 체제의 유지와 성장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가정했다. 체제에 필요한 특성, 가로 열고 이기주의, 자기중심, 탐욕 등이 인간 본성에 내재되어 있어 체제뿐만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 그러한 성질을 조장한다는 것이다. 애덤 스미스는 동네 빵가게와 부족한 이야기로 이기주의, 자기중심, 그리고 탐욕의 메커니즘이 작동하여 조화와 평화를 가져오고 모든 사람의 복리를 증대한다는 논리를 폈다. 부족한 양조장 빵가게 주인들의 호의로 우리가 오늘 저녁을 먹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그들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것이다. 각 개인은 공익을 증진할 의도도 없고 각자가 얼마나 공익을 증진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들은 각자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그 과정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다. 개인은 공익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 사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공익을 효과적으로 증진시키는 경우가 더 많다. 애덤 스미스의 분업, 보이지 않는 손 등의 이론은 영국의 신경과 의사 버나드 맨더빌 1660년에서 1733년 맨더빌의 꿀벌의 우화, 개인의 악덕, 공공의 이익 1714년에서 원용한 것이다. 그러니까 애덤 스미스 전에 먼저 연구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 먼저 연구한 사람도 어떤 사람의 연구를 또 빌려왔을 것이고 또 그 앞에 사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쭉쭉 그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케인즈의 유효 수요 이론도 소비의 부족으로 인한 실업의 증가라는 전략의 역설을 지적한 꿀벌의 우화에서 원용했다고 밝혔었다. 사회학자 마르셀 모스 1872년에서 1950년은 맨더빌의 꿀벌의 우화를 사적 이익 추구의 기점으로 잡고 있다. 인간 사회의 반영물인 벌통의 타락과 번영이 공존하고 있었다. 신께 악덕을 없애고 도덕을 회복해달라는 기도를 올렸다. 기도가 통해 악덕이 사라지자 벌통의 활력이 떨어지고 번영이 사라졌으며 나태와 빈곤이 등장했다는 것이다. 성과 악이 공존해야 정반합의 발전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당시 법원은 맨더빌의 저서를 유해물로 판결했다. 맨더빌이라는 사람이 또 있었군요. 버나드 맨더빌. 철학자, 경제학자, 풍자학자. 네덜란드 출신 모양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자, 소유냐 존재냐. 소유냐 존재냐. 더욱 많이 소유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로 소유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는 세상이다. 소유가 많을수록 나의 존재가 확실해지므로 나는 탐욕스러워질 수밖에 없다. 이게 그러니까 소유 그래서 소비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 소유가 많을수록 나의 존재가 확실해진다는 건 그만큼 자기가 너무 상실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자신의 상실감 때문에 소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제가 책을 사재끼는 이유도 예, 제 그 정신적, 지적 상실감, 제 인생의 상실감, 뭐 이런 것 때문에 책을 사재낀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지난달에 이번 달입니다. 그래서 참 많이 지난달 이번 달 무리 많이 했습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달에는 좀 안 살 겁니다. 예. 알라딘 앱도 지워버리려고요. 지워버려야 되겠어요. 도저히 뭐 컨트롤이 안 되니까.
마이너스 통장이 모가지까지 차니까 이게 좀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이제는. 에리 프롬 1900년에서 1980년 소유냐 존재냐 1976년에서 이렇게 말한다. 그대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버리고 모든 속박으로부터 그대 자신을 해방시켜라. 그리고 존재하라. 인간의 목표는 풍성하게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소박하게 존재하는 것이어야 한다. 적게 가질수록 자유로울 수 있다. 소유적 삶은 냉혹, 경쟁, 적대, 정복, 지배, 복종, 착취, 약탈로 유지된다. 이기주의, 쾌락주의, 물질주의, 탐욕이 축을 이룬다. 특히 불가에서는 탐욕을 악을 축으로 본다. 탐욕의 충족은 공허, 권태, 비애, 우울로 이어진다. 소유는 재물, 권력, 명예, 사랑, 신앙 등 끝이 없다. 현재 가진 것을 잃고 싶지 않고 지금 가진 것보다 더 많이 얻으려는 소유욕은 번뇌의 뿌리이다. 소유적 삶의 부자유는 잠시만요. 야 임마, 야 안돼. 소유적 삶의 부자유는 법정 스님이 무소유에서 밝힌 키우던 난으로 인해 겪은 속박의 일화가 좋은 예이다. 난에 물을 주고 햇볕도 쬐어야 하기에 어딜 나가도 항상 난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는데 도반에게 주어버렸더니 그렇게 홀가분할 수가 없었다는 체험담이다. 재밌는 일화가 생각나는데요. 이명박이 그랬습니다. 자기가 법정 스님의 무소유를 책이 닳도록 읽었다고. 책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읽었다고. 그랬던 사람이 법정 스님이 편찮으셔서 입원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난을 선물로 보냈습니다. 이명박 이 사기꾼 이 새끼는 이거는 뭐 입만 벌렸다면 이게 거짓말이고 이거 참 짜증나는 인간이에요. 이 새끼 같은 놈 진짜. 소유적 삶은 명확한데 존재적 삶이 좀 모호하다. 내가 이해하는 존재적 삶이란 있는 그대로 사는 것이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있다고 우쭐될 것도 없고 없다고 위축될 것도 없이 의젓하게 사는 삶이다. 소유에 집착하지 않는 삶이다. 소유하지 않으면 잃어버릴 것도 없다. 잃어버릴 것이 없어 불안하지 않고 마음이 편하다. 상대를 순수하게 대할 수 있어 공감하며 공존할 수 있는 삶이다. 소외도 없고 자유로워진다. 존재적 삶은 일찍이 노자, 장자, 디오게네스, 소크라테스, 에픽테토스, 스피노자, 헨리 소로, 간디, 스콘니어링 등 현자들이 살다간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다. 예, 존재적 삶, 예,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좋습니다. 존재로 살아가는 거지, 우리의 욕망 충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욕망은 끝없이 굴러가는 것. 들여다보면 나의 욕망은 나로부터 기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욕망을 흉내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온갖 매체가 이미지를 주입하여 욕망을 부추긴다. 그리하여 우리의 욕망은 이미지로 전환된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주어지는 온갖 이미지의 홍수에 매몰되어 있다. 사회가 욕망을 부추기고 그것이 마치 우리 자신의 욕망인 양 믿게 하는 것이다. 나 자신의 진정한 욕망을 찾으려면 각별한 성찰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욕망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통제하는 것이다. 욕망의 통제는 매우 어렵다. 욕망을 통제하는 자는 진정한 강자이다. 삶 속에 욕망을 넣으면 멋있는 인생이 될 수 있지만 욕망 속에 삶을 넣으면 망치는 인생이 된다. 아이, 좋은 말이네요. 삶 속에 욕망을 넣으면 멋있는 인생이 되지만 욕망 속에 삶을 넣으면 망치는 인생이 된다. 인도의 격언이다. 역시 인도 사람들이 수준이 높아요. 네. 중심을 잡고 쓸데없는 욕망을 거부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실체가 없는 욕망을 물질로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끝없이 그 뒤를 쫓는다. 욕망은 자율, 자존, 마음의 평화를 침해할 뿐 만족은 없다. 1804년 35세의 나이에 프랑스 황제로 등극한 외딴섬 코르시카 출신의 포병 장교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1769년에서 1821년은 최고의 자리에 올랐지만 나의 갈증은 채워지지 않는다고 고백했다. 존 D 록펠러가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되어 있을 때 한 기자가 돈은 얼마나 있어야 충분합니까? 라고 묻자 그의 대답은 지금보다 조금만 더 있으면 됩니다 였다. 인간의 욕망은 하늘에서 황금비가 쏟아진다 해도 다 채워줄 수 없다. 복구경의 문구이다. 욕망은 충족되지 않는 한 고통이다. 우리는 곳곳에서 억제된 욕망, 충족되지 못한 욕망, 투쟁적인 욕망을 본다. 쫓아야 할 욕망 끝이 없고 고통은 한도 끝도 없다. 아이고, 이제 뭐 혼자 놀겠다고 내려놨다 줬더니 또 왜? 가만 있어. 아이고, 일로 와. 가만 있어. 네. 혼자 논다고 내려간 거 아니야, 영견이? 아빠 왜 자꾸 책 읽는데 응? 방해를 해. 전쟁터로 가던 알렉산더가 디오게네스를 만났다. 어디로 가십니까? 세계를 정복하러 가오. 세계는 지난번에 이미 정복하지 않았나요? 그때와 다른 곳이오. 이번엔 인도로 갈 것이오. 인도에 갔다 오신 다음에는 뭘 하실 겁니까? 그야 쉬어야지요. 편히 쉴 겁니다. 대왕은 결코 쉴 수 없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쉬지 못하는 사람은 영원히 쉬지 못합니다. 욕망은 쉬지 않고 끝없이 굴러가는 것이니까요. 그러면서 디오게네스와 알렉산더의 그림이 있네요. 그러면서 설명이 디오게네스를 찾아온 알렉산더가 내가 뭐 도와줄 게 없겠느냐고 묻자 햇빛을 가리지 말고 비켜달라고 답했다. 내가 알렉산더가 아니면 디오게네스가 되고 싶다고 하자 내가 디오게네스가 아니면 그래도 나는 디오게네스가 되고 싶다고 응답했다고 전해진다. 우리는 가진 것은 생각하지 않고 언제나 없는 것만을 생각한다.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욕망의 본질이다. 필요 이상의 부를 추구하는 것은 무엇을 추구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재산의 수준을 높이기보다는 욕망의 수준을 낮추는 편이 낫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가르침이다. 소크라테스는 말했다. 욕망이 적은 나는 신에 가까운 사람이다.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군요. 재밌는 사람이에요, 소크라테스는. 네, 소크라테스의 책도 지금 찾아놓고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데 어디 있더라? 아무튼 그 책을 좀 언젠가 읽어야 될 텐데요. 조만간 빨리. 좋은 책이니까. 소크라테스의 변명.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이렇게
책 읽으면서 이렇게 소크라테스의 대목이 나오면 점점 저 소크라테스의 변명과 가까워지겠죠. 그때 읽으면 될 것입니다. 자, 물릴 줄 모르는 물욕. 2005년 초겨울 백담사에서 하룻밤을 묵으면서 한 스님과 대화를 한 적이 있다. 그는 절에 젊은 중이 없다고 개탄했다. 나이 먹은 사람들이 중이 되겠다는 사람은 많지만 젊은 사람들은 적은데다 설령 중이 되기로 결심하고 삭발을 하더라도 6개월의 행자 생활을 견디지 못해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또한 행자 생활을 마치고 승려가 된 뒤에도 파괴가 많은데 파괴의 원인은 주로 물욕과 세욕 때문이며 세욕에 의한 파괴는 일시적이라 다시 복귀를 하지만 물욕에 빠지면 영원히 헤어나지 못하더라는 것이다. 인간의 욕망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맹목적인 욕망이 재물에 대한 욕망이다. 권력도 재물을 손에 넣는 수단으로 존중된다. 돈을 모으기 위해 모든 것을 무시하고 포기한다. 스토아 철학의 거장 세네카 BC 4년에서 AD 65년은 아내 외의 여성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지만 권력욕과 재물욕은 대단했다. 그의 재산은 3억 세스테르티우스 약 300톤이랍니다. 에 달했는데 은 300톤 300톤이나? 이 돈을 거의 브리튼에서 고리대금으로 모았으며 그가 매긴 높은 이자가 브리튼에서 일어나 반란의 한 원인이 되기도 했다. 무력을 경계하는 신화가 있다. 그리스 신화에서 마이더스의 왕은 황금이 행복이라 믿고 자기가 만지는 것은 모두 황금으로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의 기도가 받아들여져 그가 손대는 것은 모두 황금으로 변했다. 옷, 음식, 마실 것, 손에 든 꽃, 사랑하는 딸마저 모두 황금으로 변해버렸다. 황금 외의 것들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다시 그 능력을 거두어 주시길 간청했다. 행복은 재물이 쌓이는 것과는 무관하다. 재물은 내면의 행복을 담아내지 못한다. 재물로 둔갑해 있던 우리의 욕망은 그것이 내 것이 되는 순간 내가 원한 것은 그게 아니었다며 또 다른 욕망을 쫓는다. 만족하지 못하는 욕망은 끊임없이 갈등한다. 붓다는 고통의 근원을 갈망에 두었다. 성경도 갈망은 고통만 가져온다고 가르치고 있다. 욕망을 줄여라. 쇼펜하우어 1788년에서 1860년은 인간의 욕구와 욕망을 1. 고통을 제거하려는 욕망, 가령 목이 마를 경우 물을 마시려는 욕구와 같이 자연적이고 필연적이며 2. 동상을 세우려는 욕망과 같이 자연적이지도 않고 필연적이지도 않은 다만 헛된 생각에서 생겨나는 욕망으로 분류하고 욕구 불만의 고통을 덜기 위해 욕구 수준을 낮추라고 설파했다. 이 쇼펜하우어가 말년이었을 걸로 알아요. 불교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불상을 자기 책상에 모셔놓고 기도도 예불도 드리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 철학은 불교와 닮은 점이 많아요. 자신이 요구하는 욕구는 한계가 있어 어렵지 않게 충족할 수 있다. 자신이 아니고 자연이 요구하는 욕구는 한계가 있어 어렵지 않게 충족할 수 있다. 반면 헛된 생각이 원하는 욕망은 무한히 뻗어나가 한계를 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자기가 원하지도 않고 갖고 싶지도 않은 것은 부족하고 없더라도 무방하다. 반대로 이것을 100배 소유하고 있어도 자기가 원하는 것이 하나라도 없으면 그것만으로 불만을 느낀다.
우리가 재물과 안락을 잃었을 경우에 그 괴로움을 참고 나가면 그 후에는 기분이 이전과 같이 되돌아간다. 그것은 우리가 욕구의 수준을 낮추기 때문이다. 이처럼 욕구 수준이 낮아지면 원래의 고통은 사라지고 머지않아 상처가 아물게 된다. 불행의 고통에 대한 유일한 해법은 욕구를 줄이는 것이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갖고 싶은 욕구가 없으면 그것을 갖지 못해도 전혀 애태우지 않고 그것이 없어도 만족하며 산다. 보석, 명품, 골동품, 예술품, 애완동물 등 사는데 지장이 없는 물건들이 너무도 많다. 누구에게나 애완동물은 여기서 좀 뺐으면 좋겠네요. 네, 좀 달라요 성격이. 애완동물이라고 안 하고 요즘엔 또 반려동물이라고 하니까요. 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견이. 자, 정견이, 예? 얘가 보석, 명품, 골동품, 예술품, 다른 생명입니다. 생명. 달라요. 얘는 욕구의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욕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얘는 목적이 돼버렸어요. 저에게 삶의 목적. 수단이 아닌 목적이 돼버렸습니다. 어이구 목정님, 어이구 혼자 심심하셨어요. 어이구 못 놀아드려서 미안해요. 좀 이따 놀자. 누구에게나 욕망이 머물 수 있는 한계, 즉 나름의 범위가 있다. 각자 자기가 손에 넣을 수 있는 것만을 원하기 때문에 욕구의 범위도 거기에 머문다. 그리고 그 범위 내의 어떤 대상에 자기의 손길이 미칠 수 있으면 행복하다고, 미칠 수 없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한다. 예, 그런 부분이 있죠.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세계 여행을 가고 싶다. 네, 그것도 럭셔리 여행을 호텔에서만 자고 좋은 데만 다니고 편하게 이동하고 관광지 다니고 못하죠. 돈도 없고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예. 하지만 체념을 하고 있는 거 있으니까 그 뭘까, 체념을 하고 있기에 그걸 못해서 불행하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자, 이때 그 범위 밖에 있는 것들은 그에게 조금 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예컨대 부자의 많은 재산은 빈자가 알 바 아니며, 또한 아무리 큰 부자라도 어떤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에 이르는 최선의 방법은 각자 마음을 다스려 욕구 수준을 낮추는 것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예. 여기까지가 1장 끝났습니다. 3부의 1장 돈과 욕망. 네, 재밌었습니다. 나름대로 좋은 내용도 많았고 뭐랄까 좀 새겨 들을 만한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일단은 이렇게 저 큰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않는 상식적인 수준의 얘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상식과 교양, 늘상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식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좋은 내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상식 수준의 이런 상식을 모르기 때문에 가끔씩 미친놈이 나타나서 우리의 좁은 범위의 삶이라든지 아니면 넓은 범위의 삶에서 다른 사람들을
어이없고 화나게 하고 비참하게 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윤석열, 김건희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자들의 욕심은 욕망은 끝이 없죠. 아주 미친 자들이에요. 미친 자들. 정말 아직도 화가 납니다. 진짜 지금 특검도 시작됐고 여러 가지로 이제 조여가고 있긴 한데 속도가 좀 불만이긴 뭐좀 뭐랄까 팍팍팍팍 이렇게 진행되는 게 아니어서 답답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차분히 기다리면 결국 사필 규정으로 끝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넘치는 자들 상대하는 건 아무리 유리한 위치에 있더라도 쉽지 않은 일이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조금 쉬었다가 미디어북을 좀 더 하죠. 뭐 그 다음이 동과 성공인데요. 이거까지 읽고 그래서 요번 주 내에 이 책을 끝내고 다음 책으로 넘어가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